몽블레 듣는 이북 시간이고요. 나는 내 상처가 제일 아프다. 이번에는 챕터 3. 사랑이 끝나도 인생은 계속된다.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 씨에게는 위로해줄 사람이 없었다. 남편과 불화를 겪으며 그에게서 좋은 이야기를 들을 일은 완전히 사라졌고 딸을 살가워하던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다. 아이들은 아직 엄마의 슬프고 고단한 마음을 헤아려줄 나이가 아니었다. 어떨 땐 세상에 저 혼자뿐인 것 같아요. 오빠가 하나 있지만 정다운 대화가 오가는 사이는 아니었다. 가끔 전화를 걸어 잘 살고 있지? 하고 묻는 게 다였다. 그래도 오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면 눈시울이 붉어지고 감정이 북받쳤다. 오빠에게 어쩌다가 남편과 갈라설 생각이라는 말을 내뱉고 난 후 오빠는 동생이 혹시라도 이혼녀라도 될까 싶어 노심초사했다. 하지만 끝내 돌아오는 대답이라곤 남자는 여자가 잘해야 하는 거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 뿐이었다. 가끔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큰딸을 안고서 펑펑 울기도 했다. 똑순이처럼 무슨 일이든 척척 잘하던 딸. 그런 막내딸 하나 씨는 부모에게 늘 든든한 존재였다. 아버지 어머니는 두의 간격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막내딸에게 많이 의지를 했었다. 경제력이 없던 부모를 복양하기 위해 힘든 아르바이트도 마다하지 않았다. 첫 상담에서 들은 남편과의 불화 이유는 평범했다. 늘 친정 식구를 챙기느라 바쁜 아내가 남편 진현 씨는 불만이었다고 한다. 100% 진실은 아니지만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 양육 욕구가 강한 남성일수록 자신의 자산이 밖으로 새는 것을 끔찍이 싫어한다. 그는 가족 부양에 있어 남다른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진현 씨는 결혼한 여자가 계속 친정 식구들에게 제비처럼 무언가를 물어나르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어쨌든 하나 씨는 아이 돌보는 것까지 소홀히 하며 친정부모 생활비, 병원비를 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남편 진현 씨는 그럴 바엔 자신과 왜 결혼을 했냐고 따질 때가 많았다. 그런데 하나 씨의 부모님이 모두 죽고 이제 더 이상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아 정작 싸울 일이 사라졌음에도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져만 갔다. 진현 씨는 늘 화가 나 있었고 하나 씨는 외롭고 공허했다. 부모님은 내버려 둘 수가 없고 남편이란 작자는 거기에 돈 쓰는 걸 죽어라 싫어하니 제가 나가서 돈 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그런데도 또 나가서 돈을 버냐고 집안일은 거들떠도 보지 않냐며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씨, 그럴 때는 남편과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조율을 하셨어야 해요. 그럼 저는 어쩌라고요? 저도 죽겠단 말이에요. 왜 자꾸 다들 저한테만 뭐라고들 하시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씨 부부는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한 채 이혼을 했다. 상담 초기 가트맨 박사의 부부 감정 치유라는 책에 나오는 결별과 재결합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테스트에서도 둘은 이혼하는 게 더 나은 것으로 나왔다. 두 사람은 함께 상담실에 들어오는 것조차 꺼렸다. 나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한계를 넘은 상황이었다. 남편에 대한 하나 씨의 불신도 문제였지만 아내와 세상에 대한 남편 진현 씨의 미움과 원망이 더 큰 문제였다. 여러 검사에서 나타난 진현 씨의 미움은 성격적인 것, 본성적인 것이기도 했다.
그가 비난하는 대상은 하나 씨의 친정 식구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무능한 장인 장모 천안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심지어 나라 경제까지 그는 거친 비난을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 결국 그 비난은 자주 두 딸에게 향했고 아직 어린 딸들을 심하게 몰아세울 때가 많았다. 하나 씨는 자신은 상관없지만 아이들 보는 앞에서 욕설과 험한 말을 쏟아내는 남편의 말버릇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했다. 남편분은 그래도 하나 씨가 애처로워 보일 때도 있지 않던가요? 애처롭긴 무슨, 남편이 돈 벌어주는데도 바보 같은 게 지가 지 고생을 사서 하는 거죠. 남편 진현 씨의 마음은 좀처럼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몇 번 아내의 설득으로 상담에 나타났던 진현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어쨌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상담가가 아니라 10살 많은 선배 입장에서 그에게 세상에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충고했었다. 세상의 잘못을 탓하는 사람이 많다. 나에게도 세상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자주 느껴진다. 하지만 비판의 말만은 아끼려고 노력한다. 내 타고난 성미가 그렇기 때문이거나 나의 정체성이 잘못을 꾸짖기보다는 용서를 말하는 상담가의 처지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비판을 하다 보면 인간은 누구나 불안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힌다. 우리는 늘 비판과 비난, 불평과 불안, 불만을 구분하려 노력하지만 부족한 인간이기에 그러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는 내가 구태여 앞다투어 세상의 잘못을 탓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기도 하다. 실제로 나는 상담을 하며 뉴스나 부정적인 사건을 다룰 르포, 다큐멘터리 등을 많이 보지 말라고 조언한다. 꼭 알아야 한다면 영상보다는 신문 기사로 나온 글을 읽고 냉정하게 받아들이라고 권한다. 누구든 긴 호흡으로 마음 훈련을 거듭하면 비판과 불만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에 이룰 수 있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비판과 비난을 쏟다 보면 어느새 기분이 상하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이 차오르는 것이 우리의 심사인 까닭이다. 우리의 뇌는 미움과 불안에 취약하다. 아직 덜 진화된 우리 뇌는 긍정적인 신호보다는 부정적인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는 미담을 외우기보다는 욕설을 훨씬 쉽게 배운다. 어른이 된 후에도 그 성질은 쉬이 버릴 수 없어서 잔인한 사건을 다루는 무시무시한 르포 프로그램에는 눈이 가지만 미담과 인간의 존엄을 다루는 영상에는 딱히 마음이 가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런 나의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 게다가 심리적으로 미숙할 때는 세상을 긍정하는 말보다는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말에 솔깃해진다. 자신이 탓하고픈 말을 대신해 주어 시원할 것이고 그 말을 통해 내면에 갇혀있던 미움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이라고 해도 늘 입에 달고 살거나 계속 적개심이나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일은 물론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해롭다. 우리 뇌는 미워할수록 더 미워하고 슬퍼할수록 더 슬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투철한 이성의 관장 아래 슬픔과 기쁨, 미움과 용서를 적절히 조화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슬픔의 노예, 미움의 화신으로 변하기 쉽다. 이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나치게 엄한 부모는 자식을 망친다. 좋은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꾸짖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없이 자상하게 품을 줄도 알아야 한다. 또 다 큰 어른에게도 사랑과 위로는 언제나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책질질만 할 뿐 도무지 위로할 줄 모르는 사회라고 정의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금의 한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가장 빠르게 사라져가는 가치이기도 한 이웃에 대한 진심 어린 위안과 격려이다. 자신에게는 행복한 날이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난다. 그들은 파랑새는 항상 자기 안에 있다는 진실을 믿지 못한다. 형빈 씨 역시 그랬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자주 맞았다. 자신이 대신 맞으면 엄마나 동생은 폭행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늘 그가 맞았다고 한다. 늘 그런 식이었다. 친구들의 숙제를 대신해주고 동료가 싫다는 일을 도맡아 하고 뭐든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그 일을 대신해 주었다. 남일까지 대신하며 자기 일을 잘하기란 참으로 버거운 법이다. 그래서 그는 더욱 가혹할 정도로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다.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는 아버지 때문에 제일 그랬겠지만 가여운 엄마를 위해서 코피를 쏟으며 밤을 새워 공부했다.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는 말을 듣기가 죽도록 싫었다. 덕분에 명문대에 진학한 형빈 씨는 불행에서 차츰 멀어지는 듯했다. 20대 중반쯤 형빈 씨에게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행복이 찾아왔다. 힘겨웠던 20대 초에는 연애마저도 멀리하며 살았다. 아주 짧은 한 번의 연애를 했을 따름이다. 그런 그에게 처음으로 인생의 봄날이 찾아온 것이다. 형빈 씨가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사진 속의 그녀는 선한 눈매의 사람이었다. 형빈 씨에게 그녀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천사 같은 여자라고 했다. 그녀 곁에 있으면 마냥 행복했다. 그들은 4학년 때 취업 스터디 선후배로 만나며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짝사랑에 그치고 말았다. 가족까지 책임져야 했던 형빈 씨의 졸업이 계속 늦어지며 그녀와도 멀어졌기 때문이다.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가 30에 가까워서야 졸업장을 손에 쥐었다. 그녀와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봤던 기억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경험이었다. 부족한 것은 다만 조금의 용기였다. 그녀와 가장 친한 남자였지만 끝내 그녀의 애인이 되지는 못했다. 결국 자신도 잘 아는 한 후배에게 그녀의 애인 자리를 빼앗겼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바보처럼 얼마 전 그녀와 그 후배의 결혼식에 다녀왔다. 그가 우울증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온 것도 그쯤이었다. 정말 다른 사람과는 결혼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최선을 다해도 늘 불행은 제 몫이네요. 그는 당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할 만큼 고통스러워했다.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없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 문제도 컸다. 그의 부모는 떨어져 산 지 꽤 됐지만 아직 이혼하지 못한 상태였다. 여동생의 심한 우울증 역시 항상 맥빠지게 하는 일이었다. 동생은 27살이 되도록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채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그를 만날 즈음 내가 자주 듣던 가요가 하나 있었다. 나의 아내가 좋아해서 따라 좋아하게 된 가수 성시경이 부른 새 사람이라는 곡이었다. 뮤직비디오의 내용과 너무나 흡사한 사연의 내 남자를 만나서 나 역시 적잖이 놀랐다. 30쯤의 남자 내 남자가 드문데 더구나 그런 사연을 가진 분을 만난 것이 신기하고 참 뜻밖이었다. 새 사람이란 곡은 사랑하는 사람을 친구에게 뺏기고 속으로 눈물을 흘려야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다. 노래 내용과 뮤직비디오는 형빈 씨가 내게 들려준 경험과 무척이나 닮았다.
너무 아파할 것은 당연했으니 한동안 나는 이 노래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TV를 거의 보지 않고 음악 감상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그는 성시경이라는 가수도 몰랐다. 상담을 하며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가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우리 노래 하나 들어요 라며 형빈 씨와 세 사람의 뮤직비디오를 컴퓨터에서 재생해서 함께 보았다. 대학 시절 사랑했던 사람에게 조금의 용기도 낼 수 없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안타까운 장면들과 함께 슬픈 가사를 채우고 있었다. 그때 고백을 했었어야 했어요. 자꾸 울먹이는 목소리로 형빈 씨가 속삭였다. 그는 자신이 용기를 낼 수 없었던 이유가 모두 자신의 열악하고 힘겨웠던 삶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신이 조금만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살았더라면,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그렇지 않아요. 살아보세요. 조금 더 살다 보면 인생에서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란 건 참 작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우리는 운명과 사랑,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무척 많이 나누었다.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두는 중요한 일들 가운데는 항상 사랑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결혼해서 사는 일은 평범한 사람 모두에게 지극한 행복으로 다가온다. 사람들이 갈망하는 돈이나 명예, 지위도 사랑이나 행복한 결혼 생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행복에 관한 수십 년간의 종단 연구를 마감하며 조지 베일런트 역시 행복한 결혼 생활은 인간적인 행복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자 열쇠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사랑에 메마르고 사랑을 얻기 어려우며 사랑을 주기 싫어하는 현대인들의 세상에서 이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또는 결실을 맺기가 힘든 것이다. 게다가 사랑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언제나 수많은 엇갈림과 운명의 장난 앞에 놓인 작은 촛불과도 같다. 따라서 사랑에 관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유일한 태도가 있다면 운명을 거부하지 않는 자세일 것이다. 나는 헛되이 살았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을 거의 매일 만난다. 그들은 후회와 자책이라는 감정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잠시라도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본 사람들은 인생 낭비에 대한 강박이 더욱 심하다. 후회는 강박을 만드는 법이다. 그들은 촉각을 다투며 인생을 전쟁하듯 살려고 한다. 40이 넘도록 미혼인 동건 씨도 인생 낭비에 대한 강박이 무척이나 심했다. 자신이 지난날을 허투루 살았고 그것이 지금 몹시 후회가 된다고 했다. 게다가 지금도 인생을 제대로 못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했다. 30을 넘기고도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또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당연히 무엇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상담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느끼기에 그의 삶은 자신의 판단과는 달리 꽤 괜찮았다. 그는 고급 자동차의 실내외 수리나 정비, 도색, 부속 장치 설치, 이것들을 해주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다. 상담할 당시 그의 가게는 제법 잘 되는 편이었다. 초기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며 상담을 원했던 동건 씨는
두세 번의 명상 훈련으로 쉽게 공황 발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깊은 생각의 뿌리였다. 동건 씨가 가진 불안의 심층에는 자기 삶에 대한 깊은 불신과 후회, 그로 인한 우울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공황 장애에서 완전히 벗어난 후에도 상담은 몇 달간 계속되었다. 주로 자기 삶에 대한 자긍심과 존중감을 회복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였다. 그는 고교 시절 부모의 불화 때문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탈선을 했었고, 공부를 해 대학을 들어가고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다. 20대에는 아무 일이나 하며 그냥 버티며 살아왔었고, 30이 넘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투루 시간을 낭비했다고 한다. 상담을 시작한 지 2달 정도 된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인생 대차 대조표를 적어보자고 했다. 살아오면서 자신이 잘한 일은 무엇이고 성공했던 일은 무엇이며 또 후회가 많이 남는 일은 무엇인지 하나씩 적어보는 일이었다. 상담실에서 10분이 넘도록 동건 씨는 겨우 몇 줄 적는 것도 힘들어했다. 나는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며 다음 상담 때까지 적어오도록 숙제를 내주었다. 다음 상담 때도 그는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오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 상담에서야 겨우 적어왔다. 펴고 적고를 반복하며 주름이 생긴 대차 대조표 종이에는 고심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의 대차 대조표 내용을 간단히 적으면 이렇다. 우선 잘못한 일들이다.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것, 중학교 시절 담배를 배운 것, 고등학교 시절 좋지 않은 친구들을 많이 사귄 것, 공부에 뜻을 두지 않고 방황한 시간들, 일찌감치 공부를 다시 시작하지 못한 것, 좀 더 빨리 기술을 익히지 않은 것, 꽤 많은 후회와 잘못이 종이를 빼곡히 채우고 있었다. 반면 잘한 일과 기뻤던 일에 대한 항목은 부족했다. 잘한 일이라고 그가 꼽은 것은 겨우 몇 년 전 가게를 차렸던 것, 가게를 열심히 운영한 일, 이 2가지였다. 둘 사이의 불균형이 무척이나 심했다. 동건 씨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잘 맞나요? 네, 원래 만들고 고치는 거 좋아했었어요. 또 취미로 제 차나 친한 친구 차는 제가 늘 튜닝하고 했으니까요. 막상 해보니까 이 일이 생각외로 꽤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30 넘어서가 아니라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더 좋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바보 같다는 거예요. 삼촌이 그 몇 년 전에도 그 똑같은 일을 해줬었는데 소개를 해줬을 당시 해보지도 않고 싫다고 짜증만 냈던 게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동건씨? 그냥 철이 없었죠. 크게 한탕할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는 자신이 좀 더 일찍 몇 년만이라도 이 일을 빨리 시작했다면 지금 하는 사업도 좀 더 커졌을 것이고 돈도 더 많이 모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장가를 못 가 외국인 아내라도 구해야 하나 고민하지는 않았을 거라며 투덜거렸다. 동건 씨의 불안이 커져서 공황 장애까지 이르렀던 이유도 어렵게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렸지만 혹시나 잘못해 사업이 망해서 다시 예전에 볼품없었던 인생을 살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 때문이었다. 더구나 어머니가 장가 미천으로 모아놓은 돈을 몽땅 털어 시작한 일이었기에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됐었다. 그는 새벽부터 가게에 나가 직접 모든 일을 꼼꼼히 살피고 늦게까지 남아 못다한 일을 처리하고서야 퇴근을 했다. 성실한 직원이 2명이나 있었지만
동건 씨 본인이 원체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라 직원을 돌려보내고 저녁마다 모자란 부분을 처리하고서야 집에 들어간다고 했다. 와, 그러면 손님들한테 되게 칭찬이 자자하겠어요. 뭐 좋아하시죠. 항상 그냥 뭐 보면 흠 하나 없이 다 해서 돌려드리니까. 내부 청소까지 제가 다 꼼꼼히 해서 보내드리거든요. 사실 사업이 이 정도까지 오게 된 것도 한번 맡긴 분들이 소개를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과거야 어쨌든 동건 씨는 이제 생활의 덕목에 알차게 들어선 성실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 뒤에는 항상 후회와 걱정이 따랐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인생을 낭비하는 예전 모습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일요일 아침 늦잠 자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무섭게 스스로를 다그쳤다. 간혹 게으른 태도나 마음이 생길 때면 여지없이 자신을 몰아세웠다. 그는 이런 식으로 말하길 좋아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을, 지금 하는 걸 진작에 공부를 이렇게 했다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남들처럼 편하게 살았겠죠? 라고. 동건 씨는 고등학교 동기들 가운데 대기업에 들어가 기능장 자리까지 오른 친구 몇 명의 이야기를 하며 그때 한눈 팔지 말고 전문대라도 들어갔더라면,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후회를 많이 했다.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친구들은 지금 사업하며 사장님 소리를 듣고 있는 동건 씨를 더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말 하는 친구도 있긴 있죠. 인생은 언제나 후회와 반성으로 채워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인간을 늘 후회의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언젠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 중 가장 좋았던 게 무엇이냐고 물으니 동건 씨는 상담 때 들은 퇴계 이황 이야기라고 했다. 인생 초반에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아직 미숙한 데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까닭이다. 하지만 지난 삶을 후회하기보다는 삶의 온전한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삶이 좀 더 온전해지도록,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은 없다. 자신이 인생을 낭비했다고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지금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충만한 삶은 언제나 후회가 많았던 조금 모자란 과거들의 총합일 따름이다. 자, 여러분, 오늘 문블레 듣는 2부 이렇게 30분 동안 읽어드렸거든요. 지금 잠드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듣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살아가면서 후회를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후회를 하죠. 저뿐더러 불과 몇 분 전에 일을 후회하기도 하고 내가 했던 행동들, 말들 후회를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 왜 엄마가 되신 분들 보면 아기들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왜 엄마처럼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실수투성이일까? 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엄마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 엄마를 해보는 거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20살의 나이를 살아봤던 게 아니고 20살도 처음이었고 30살, 40살, 50살 다 처음이에요. 저희에게는. 저희가 한번 겪었던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데 또 같은 실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 때마다, 다가오는 시기 때마다 처음 접하는 일들과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잘한다고 노력해도 뭔가 실수만 하는 것 같고
후회만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자책하거나 너무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살진 않았으면 해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성숙해가는 과정.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늘 제가 세상에서 제일 우울하고, 아니 우울하다기보다 제일 힘들고 뭔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좀 그런 나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나는 정말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이렇게 이겨나가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조언도 많이 해주기도 하고, 여기 상담하시는 분이.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낭독이나 이렇게 책을 전문적으로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전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시고 좋은 내용 있으면 꼭 기억도 하시고 다음에 이 책도 기회가 되시면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새로운 날들이잖아요. 어제도 정말 다들 고생하셨고 애쓰셨어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